옛날 옛적 영국 북부의 한 작은 마을. 1699년 4월 13일 오후 11시쯤이었습니다. 9살의 어린 제인 로스는 처음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며 어둑어둑한 저녁 그림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녀의 엄마 로스 부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곧장 벽난로로 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옆에서 두 남자가 나타나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소리쳤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제인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제인의 어머니는 이 의문의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녀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갔고 가기 전 제인에게 가만히 있어 얘야, 아침에 돌아올게 라고 속삭였어요. 엄마에게 비밀스러운 야간 임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공경에 처해 집을 나서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인의 엄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로스 부인은 피습을 당하고 세상을 떠났죠.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300년 전인 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 애호가인 로저 에커치는 런던의 공공기록 보관소에 들렀습니다. 에커치는 고대 양피지와 필사본들 사이에서 우연히 제인의 증언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뭔가 수상쩍은 점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래 에커치는 야간의 역사에 관한 책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세부터 산업혁명에 이르는 기록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수면 챕터를 쓰는 건 물감이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수면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일 뿐이니까요. 그는 흥미로운 내용을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범죄 진술에 뛰어들자마자 첫 번째 잠이라는 두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이 단어에는 에커치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17세기 생활에 대한 흥미진진하고 독특한 힌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잠이 있다면 밤을 두 개로 나누는 것처럼 두 번째 잠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가족만의 특이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을까요? 에커치는 몇 달 동안 기록보관소를 뒤져가며 헛수고를 했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 신비한 이중 수면 현상 또는 나중에 이상수면이라고 불렀던 이 현상에 대한 수많은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잠을 청했는지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이 저녁 9시에서 11시쯤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운이 좋다면 지피나 헝겊 등 온갖 흥미로운 물건들로 채워진 매트리스 위에 엎드려 잠을 청할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깃털이 달린 매트리스도 있었죠. 하지만 사회적 사다리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면 헤더나 심지어 맨바닥에 누워야 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큰 파자마 파티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빈대, 벼룩, 이, 가족, 친구, 하인 등 모두 다 한데 어우러져 잠을 청했죠. 그리고 여행 중이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자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잠자리를 정할 때 말도 안 되는 규칙과 자세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여자아이는 침대 한쪽에서 가장 큰 아이부터 벽에서 차례대로, 그 다음은 부모님, 그 다음은 남자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연히 침대에 누운 모든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죠. 이 모든 제한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어쨌든 밤이 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람이나 그 어떤 것도 없이 그저 몸이 깨어날 시간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시기를 더 와치라고 부르는데 꽤 생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미한 달빛과 석유 램프 아래서 온갖 종류의 일을 했어요. 농민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가축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기도 했어요. 한 하인은 한밤중에 상사를 위해 술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말썽을 일으키는 말썽꾸러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죠. 사람들은 몇 시간 깨어 있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이 아침 수면은 새벽이나 그 이후까지 지속될 수도 있었어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언제 잠에서 깨어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 이상수면은 산업화 이전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현상이에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에커치는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호주, 남미, 중동과 같은 먼 곳에서도 이러한 수면 습관의 증거를 발견했어요. 중세시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화려한 집에서 호화로운 침대를 사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어요.
이 침대들은 예술작품처럼 온갖 장식이 되어 있었고 가장 부드러운 깃털 침대와 고급스러운 리넨 시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침대는 대저택의 중심이었고 귀족들은 침대에 자신의 상징을 수놓기도 했어요. 이 침대는 매우 편안할 뿐만 아니라 멋진 직물을 뽐내며 담소를 나누거나 손님을 접대하기에 완벽한 장소이기도 했죠. 이제 14세기 또는 15세기 프랑스를 살펴볼까요? 캐노피와 커튼이 달린 왕에게 적합한 침대를 볼 수 있습니다. 베개는 헤드시트로 덮여 있는데 나중에 베갯닛으로 대체됐어요. 재밌는 사실, 당시에는 베갯닛을 영어로 필로우 케이스가 아니라 필로우 베어러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당시에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서리에 기둥이 달린 내기둥 침대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천장 기둥에 매달린 프레임에 옷걸이를 걸었어요. 때로는 높은 침대 헤드와 테스터 또는 셀루어라고 불리는 멋진 캐노피가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침대는 이 모든 화려함에 둘러싸인 별도의 구조물이었어요. 어떤 침대는 너무 높아서 그 밑에 개인 시종이나 하녀를 위한 간이 침대도 있었습니다. 침대와 침구는 매우 귀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어요. 14세기 초의 유언장에서도 침대와 침구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깃털 침대와 등받이 하나를 물려주기도 했고 부유한 사람들은 값비싼 옷걸이와 최고급 침구를 갖춘 여러 개의 침대를 남겼어요. 심지어 모직 매트리스도 가족에게 물려줄 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수도원이나 고아원 같은 곳의 침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침대는 매트리스, 담요, 이불, 일반 베개만 있는 매우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1887년 한 독지가가 노인들의 침대를 위한 시트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침대 한 개당 13실링과 6펜스가 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5세기 중반에는 농민들의 수면 환경도 일부 개선됐어요. 침대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침대용 판자 3개, 시트, 베개 등 몇 가지 편의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낡은 이불과 캔버스 커버를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단계 발전한 거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침대 배치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가정과 몇몇 여관의 화려한 사단 포스터를 제외하고는 꽤 익숙한 형태였죠. 헤드시트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아늑한 침구를 선호했습니다. 중산층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깃털 침대와 부드러운 시트를 원했어요. 실제로 58년경 윌리엄 해리슨이라는 성직자는 젊은 세대의 깃털과 베개에 대한 집착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한 지 7년 된 남자가 매트리스 1개와 머리를 얹을 왕겨 자루 하나를 살 수 있다면 영주처럼 부유한 사람으로 생각됐어요. 베개는 아픈 여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하인들은 지피, 거친 가죽을 찌르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인 튜더 시대에도 사람들은 비슷한 수면 루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면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취하는 자세와 비교하면 완전히 엉뚱했어요.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은 사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반만 똑바로 누운 자세로 잠을 청했죠. 시대가 참 많이 변했네요. 이제 우리는 편안한 침대, 푹신한 베개, 부드러운 시트가 없는 잠자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잠을 잤는지 돌아보는 건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에요.